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 오늘 2시에 있는 아토TV 방송이 여러가지 전국의 격변 속에서 3시부터 생방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전국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뉴스를 보시면서 전국 상황을 따라가고 계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남짓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한동훈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로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 그러면서 모여 있습니다. 엊그제 비상계엄 발동 그 와중에서도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어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가 무슨 자격과 권리로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정말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좀 전에 1시 한 40분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우리 자유파 집회 준비하는 곳에 있다가 왔습니다. 국회 정문 앞 상황을 보니까 8년 전에 우리 자유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종북주사파들이 온통 촛불 들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압박과 겁박과 협박을 해대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본 국회 정문 앞 상황도 곳곳에 좌파단체들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도 좌파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과 다른 것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를 위한 자유파 총궐기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얘기하면 8년 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8년 전과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 이번만은 탄핵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 네, 지금 막 뜬 속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생방송을 준비하게 된 것은요. 어제부터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이번 비상계엄 발동의 진짜 목적이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이 비상계엄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진행된 이번 비상계엄 발동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했는데 딱 2군데 진입했어요. 국회 그리고 선관위였습니다. 우선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계엄군이 계엄발동 1시간 후인데 선관위는 계엄발동 6분 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모든 이 기구를 다 뒤진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는 정보국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 계엄군 진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여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해온 그리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무총리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이런 탄핵 사태 그리고 특히 이번 비상계엄 발동에서 부정선거 증거 확보 문제 이 문제를 좀 직접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최소영 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최소영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리님 이번 그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곧이은 종북 주사파들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을 일치단결해서 막아도 부족할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심각한 배신 행위로 인해서 지금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 상황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요? 조금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계엄령을 내리게 된 이유 본질이 뭐냐 그건 종북 좌파의 나라 눈에 띄는 모든 행태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 법안을 내도 다 종북 좌파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예산을 내도 다 막아내고 우리 거는 뭐 제로 자기들 것만 불려내고 또 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면 청문회에서도 막 다 방해하고 계속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려면 본인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방법이 뭘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다 막히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비상수단을 쓴 건데 이건 헌법에 있는 겁니다. 네. 불법한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저는 뭐 제가 계엄령을 옹호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이 본질이 뭐냐? 네. 종북 좌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어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예전 보안사 지금 방첩사령부의 그 IT 전문 요원들이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대략 한 3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료 일체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보안 전문가들이. 네,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한둘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회보다 더 많은 사람 297명이 이제 선관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안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냥 3시간 동안 있다가 헛놓았을 일은 없다. 그럴 이유는 없다. 네. 저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보를 못했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3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전자조작 장치들을 압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나중에 이걸 포렌식하고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가져오는 건 하나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네. 그리고 나는 막 꼭 필요한 부분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기도 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걸 했다. 그리고 우리 우파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서버 깔아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네. 반드시 이제 부정선거를 뿌리부터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했겠죠. 나는 어려운 과정에 내려졌지만 하여튼 잘된 판단이다. 이것이 나라를 살릴 출발점이 될 거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같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계엄령 발동 시간 중에 이제 계엄군의 진입과 자료 확보가 했다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계엄령 발동 중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잖아요. 뭐 영장 해봐야 뭐 이놈들이 다 막아내고 그래 하니까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건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거고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네. 뭐 물론 이제 그냥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민주당이나 좌파의 문제를 파악했을 수 있겠지만 네. 더 초점은 거기에 있었다. 사람도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압수수색한 3군데 선관 시설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주 핵심 공간을 이제 확보한 거죠. 뭐 중앙선관위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 조작할 수 있는 여심이 것도 쪽도 있고 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원 뭐 했고 핵심적인만 했기 때문에 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세영 원장님. 네. 그 지금 그 지난해에 국정원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여러 차례 그 보안 검증을 해주겠다. 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선관위가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인가 했죠. 네. 했는데 너무 쉽게 뚫리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작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3군데가 합동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100% 중에 단 5%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서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샘플 조사를 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표본 조사를 했는데 네. 해본 결과 선관위에서는 100점 만점에 우리는 100점짜리다 라고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정원 전문인들이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31점이 나왔습니다. 아, 31점.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외부의 해커로부터 손쉽게 뚫려 있었고 네. 무슨 내용이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러져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범증까지도 다 확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범죄 혐의. 예.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지휘라인에서 현장 요원들은 이거를 국민께 알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위에서는 자네들이 한번 밖에 나서 한번 얘기해 보게나 우리는 못하겠네 라고 해서 그러면 현장 팀장이 과장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돼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강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분명한 증거를 잡고서도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 당시에 네. 그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고 네. 또는 안 했고 예. 대통령실에는 긴급사안으로 보고는 했다고 그러더군요. 예,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서조차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검찰에도 주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여지껏 왔다. 이런 지금 소식이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원 1차장이나 2차장 이런 분들이 해당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국장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네. 실행에 옮겼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전을 못했다는 게 네. 만시지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네. 억지로 했죠. 밀려서 했죠. 억지로 했죠. 그렇죠. 밀려서 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버티다가 네. 국정원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5%입니다. 5%.
100%로 한 게 아니라 5%. 네. 5%로 했는데도 사전 선거도 뚫릴 수 있고 당일 투표도 뚫릴 수 있고 뭐 개표도 망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를 했는데도 다 나왔다. 예, 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 봤지만 뭐 잘 이제 안 된 거고 국민에게 알려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팀들이 하여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국정원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것도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네. 통상 계엄령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상 상황을 대비한 이 군내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걸 흔들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당시 기무사를 해편해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이빨 빠진 호장이로 만들어 놨지만 네. 지금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유사시의 행동 지침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매뉴얼들에 입각해 볼 때 어제 그저께 발동된 비상계엄령은 외형상 보면 너무 허술하다. 뭐 시점이라든지 병원 동력 병원 수라든지 또는 작전하는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너무 허술해서 그래서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냐 뭐 다들 그랬는데 사실은 하루 뒤에 선관위 진입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목적이 딴 데 있었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 전체 상황을 최소영 원장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특전사 707이라 그러면 그게 대테러 특임 부대입니다. 근데 야간 투시형까지 헬멧에다 달고 벌건 국회에 진입을 한다는 것부터 해프닝데다가 우리 707 요원들은 그야말로 인간 병기들 중에 최고의 병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가서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국회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특전사 707 부대의 작전 규범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특전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사에서도 더한 요원들도 있지만은 현장에 그런 일이 지금 국가의 비상 계엄령 상황에서 사실은 국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시간 이후에 갔어요. 대통령 연설은 정확하게 10시 28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작업을 할 테니 믿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자마자 네. 2분 후에 과천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선관위를 들어갔고 헬기를 타고 왔던 특전사 요원들은 1시간 이후가 되는 11시 30분경 앞뒤로 해서 도착을 합니다. 네. 이건 도대체 군사작전상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육참골단이다 내지는 성동격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끌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천을 갖다가 급습을 했던 것이죠. 그럼 물론 과천 선관위 본부뿐만 아니라 옆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연수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먼저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본선거를 추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투표에서 철저하게 조작 위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은 무슨 자료는 김용빈 사무총장은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했어요. 네. 그런데 사진에 찍힌 거 보면은 우리 요원들이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서버 크기가 라면 우리 사발면이 한 24개 정도 들어갈 만한 그 정도 요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제에 들어가 있고 무게가 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박스 같은 데 넣어도 사실은 젊은 요원들이 들어도 혼자 들긴 좀 버거운 무게. 하지만 이제 둘이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받쳐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추단하기로는 우리 지금 방첩사 과거의 보안사죠. 네. 방첩사의 전산 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또 사이버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 전산 쪽에 네. 그 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아마도 옷을 군복으로 변복을 하고 거기에 있다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그날 저녁에 들고 나갔던 그
모종의 박스. 네. 이미 포렌식이 다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총리님. 내일 7시에 탄핵 표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뭐 워낙 이 꼼수들을 잘 쓰니까 뭐 그러다가 오늘 밤에 갑자기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도 다들 이제 긴장 속에서 대비하고 있는데 오늘 밤이 됐건 뭐 내일 저녁 7시가 됐건 탄핵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국힘의 의원들은 더 모자라는 게 없는 분들이죠.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가 정말 우리가 모두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갖고는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뭐 자기 탄핵 찬성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한 지 오래 안 됐고 같이 뭐 동지들이 18명 있다고 하는데 네. 뜻을 다 같이 하리라고 믿는 것은 또 오산입니다. 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국민의힘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 탄핵이 된다고 하면 한동훈이가 배신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간다 하더라도 예. 한 표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표도 없어요, 한동훈이. 예, 그러나요? 정말 한동훈은 그러네요. 표도 없어요. 예. 그 18명이 그 계엄 해제 결의에 참 같이 했던 그 18명이 탄핵까지 똑같이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을 거다. 예, 계엄과 탄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예, 최 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게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한테 담화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 주한 미국 대사라든가 주한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가 지금 이제 필립 골드버그가 지금 대사로 있고 그다음에 폴 라카메라가 지금 평택에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와 있는데 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반드시 대통령께서 직접 초치를 하시던가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사 갈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그래 내가 자네하고 오늘 저녁 한 끼 하고 싶으니까 밥 한 끼 하세 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선 조치를 해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여러분 당신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종북 좌의 하이에나들에 의해서 지금 국회까지도 점거가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불 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직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차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같이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지지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미국의 지지를 지금 이 순간에 적극 끌어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만약에 7시에 하겠다고 예정돼 있지만 그 5시 당겨질 수도 있어요. 하더라도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사람이라면 그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도 63명의 이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뒤에서 칼을 꽂았는지 뭐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런다면은 그건 이 나라를 갖다 지금 뭐 후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고는 망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다 지금 단호하시게 좀 입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리는 거는 미국 대사와 한미연합 사령관을 꼭 만나셔서 당신의 진위를 내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야만 우리가 중국 공산당 해체를 미국 정부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로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워싱턴에서 트럼프 진영이든 아니면 바이든 백악관이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명이 꼭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리님. 네. 지금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이 내란죄거든요. 예. 네. 총리님 그 공안검사가 그 검사 시절 거의 대부분인데 내란죄 수사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내란죄에 무슨 적용이 가능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도 있고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을 해보세요. 왜 내란이라는 것인지.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건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책동을 내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도 법에 있고 또 계엄령이라는 것도 법에 있고 네. 다 있어요. 법에 있는 걸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런저런 딴소리 하는 것은 덮어씌우기. 예, 퍼퓰리즘 덮어씌우는 사람. 이렇게 덮어씌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이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이번 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위헌이냐 위법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네. 법조인들이 좀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은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예. 따라가면 안 되고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 종류가 있죠. 변호사, 판검사가 있는데 네. 검사들도 훈련된 법조인입니다. 그렇죠. 판사들도 그렇지만 검사들도 훈련된 법조인이에요. 특히 형사 부분에 관해서는 탁월한 분들이죠. 예, 민사는 뭐 법원이 더 뭐 발달이 있지만 판사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검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 엉터리 판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된다고 하면 벌써 검사들이 나섰죠. 내란죄가 된다고 그러면 검사들이 벌써 나섰을 거예요. 검사가 나섰단 말 못 듣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주필 칼럼을 썼는데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의 첫 번째로 헌정 중단 사태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면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또 즉각 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헌정이 완전히 뚝 끊어지듯이 중단되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직선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직접 직무대행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장관들을 임명을 못해요. 예. 대행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법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장관 임명은 안 했어요. 차관까지만 임명을 했었죠. 차관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이제 했었죠. 말 그대로 국정 중단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사이 제가 지난번 경험한 제가 권한대행을 5개월 했습니다. 5개월이요. 네. 5개월 동안 나라가 중단돼버리면 우리 과연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달려나가도 힘든데 5개월 쉰다. 그러면 버티지 못하죠. 삼성 지금 간당간당입니다. 간당간당인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주지 못한다면 건드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민생도 사실은 나는 더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이고 가치고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정말 지켜내줘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권한대행 5개월의 경험을 갖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최수영 원장. 네, 이제. 자, 지금 계엄령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종북 간첩 세력들 그리고 종중 좌파 세력들 이자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극복하게 되는 이거 정말 극단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지금 국회를 갖다가 범죄자들을 지금 방탄하려는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정선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국회가 온갖 종류의 횡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번 대한민국의 총선이 됐던 대선이 됐던 북의 정찰총국은 자기들이 협조해서 다루기 좋은 사람들로 당선되게끔 그와 같은 짓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과거에 우리 총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암종양덩어리라고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이자들은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서도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방향으로 가려고 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이번 순서가 안타까운 거예요. 계엄령을 내린 거에 대한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적으로 먼저 이 반국가 세력들, 친북 세력들 핵심 종주가 누구예요? 양산에 있는 문재인 아니에요. 그 뒤에 이해찬이도 있고. 그러면 이자들의 범죄 행각을 먼저 조사를 했어야죠. 그들의 그 범죄 행각을 보면 형법 93조에 관한 여족죄가 많고 간첩죄가 있고 예? 국가 반역죄, 국가 반란죄 갖은 범죄를 문재인이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 그 옆에 있는 그 떨거지들과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헌납하기 위해서 네. 온갖 종류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2년 반 동안에 우리 윤 대통령한테 시간이 있었어요. 저라면 초장부터 문재인의 여족죄를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USB 안에 대항목만 1,700개가 있답니다. 1,700개 이상이 북한에 어떻게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ASZ까지 다뤄요. 그 다음에 북에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암호화폐를 동원한 대북 지원 방안이 들어가요.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업체의 그 각 회사별로 소스 코드를 담아서 줬어요. 이 소스 코드를 담아줬다는 거는 각 회사별로 패스워드를 준 것과 똑같아요. 네. 벌써 그게 2018년 4월 27일이니까 벌써 횟수로 만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각 그 세계적인 방위산업업체에 안에 있는 설계도가 도면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탈취돼 가는지 모른다고요. 네. 네? 제가 작년에도 지금 북한 애들이요. 두께 10cm, 100mm 되는 이런 중갑판을, 철판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벽시도 구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첩보보고를 국정원에다 하면서 자,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1차장 또 권춘택 씨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예. 알아야 무슨 면장을 할 거 아니야.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치 교수님 네, 말씀이 아주 네. 정확한 것 같고 네.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길이 많지 않다. 뭐 지금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는다. 안보 지킨다고 지켜지지도 않고 또 뭐 민생 뭐 다 지금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 수사. 저는 계속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야 본인이 수사를 또 잘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하는데 무슨 수사를 할 거냐. 첫째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수사. 예, 그러면 국회가 지금 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럼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회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죠. 둘째는 적폐 수사입니다. 적폐. 적폐 수사. 예, 문재인이가 적폐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우파들을 뭐 300명 가까이 이렇게 네, 뭐 도륙을 했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말 쓰기 싫지만 그놈들이 한 일이 바로 그들이 말했던 그 적폐예요. 이 적폐 수사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 최 교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우선 타깃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될 때부터 부정선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뭡니까 저쪽에서 뭐예요? 저 시장 선거할 때 아, 예. 그 시장 선거할 때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지방선거. 야, 시장 선거할 때 뭐 도륙행 행시하시고. 자기들 아니 그 저 뭐예요? 경남에 무슨 시장이에요? 시장 선거할 때 대통령의 뭐 참모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대통령의 친구 송화무게를 울산시장. 네, 울산시장. 송철호. 송화무게를 도와주려고 다 나갔어요. 네. 이게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제대로 수사 안 돼 그렇지. 있어요. 예, 그건 조직적 수사는 관권 선거지. 예. 엉성하게 돼 있지만은 이건 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거 외에도 쌓여 있는 적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지금 뭐 재판 5개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뭐 항목별은 12개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미 있어요. 네,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그럼요. 수사하면 네. 뭐 나는 저 공안을 했지만 내가 뭐 나더러 수사하라고 그래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얼마든지 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이 저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이 100건 넘게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 수사라면 뭐 감옥에 갈 위험 앞에서는 이놈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살려내면 이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찾고 있는 거죠. 최수영 원장. 네네. 제가 탄핵 절대 안 된다고 한 두 번째 근거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냐예요. 이게 이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4.19라든지 이 남한 정정이 불안할 때 쳐내려가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된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정도로 이게 뭐 정말 돌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헌정 중단 사태가 돼버리면, 그리고 특히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 국정원장이나 지금 다 지금 도륙당하게 생겼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고 보겠냐. 이 점이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오전 오후에 급히 나오는 소식이 대통령께서 한동훈과 몇몇의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라는 지시를 국정원에다 내렸는데 조태용 국정원장도 거절을 하고 1차장에 또 홍장훈이도 우리한테 그런 이론과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국정원에 필요한 국가의 반역죄를 진 자들, 우리가 꼭 도륙을 내야 될 자들이 제거돼야 되겠다 할 경우에 그런 자들을 체포 구금할 만한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장원이 같은 경우는 육사 43기고 그 다음에 육사 38기 김영현 국방장관의 완전히 그 소위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애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선배님 형님 하면서 그냥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이 밑작업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지금 입장이 김영현 씨도 지금 뭐 전 국방부 장관이 되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입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지금 한동훈이한테 대통령께서 너를 잡으라 그랬다고 일러 고해 바쳐갖고 지금 한동훈이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가 막힌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김정은이가 볼 때는 얘네들 우습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황 좀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될 게 지금 김정은이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학수고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학수고대를 했는데 대구 나가지고 제2기 행정부를 조각하는 걸 보니까 마이클 볼츠가 NSC 보좌관으로 와.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으로 와. 핏 헤그세스가 44살인데 이 그린베리 출신의 예비역 소령이거든. 이 사람 지금 국방부 장관 지명이 돼. 거기다가 파멜라 본디라고 하는 시운합섬은 플로리다 법무장관 출신이 전체 미합 중국의 지금 법무장관이 돼. 거기다가 FBI 국장은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정말 초강성자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법무장관 파멜라 본디나 이 FBI 국장관 캐시 파텔은 부정선거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파헤쳐서 단죄에 대해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북 애들도 그냥 트럼프 대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그 진용을 짜는 걸 봤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들과 중공의 부정 세력들을 지금 근본을 갖다 다 말려 죽이려는 엄청난 기세로 물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평양에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지난번처럼 먹을 것도 좀 없고 숨 좀 돌릴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웬걸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현직 장관으로 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은요 사실 초긴장 상태예요. 먹을 거 없죠. 돈 없죠. 거기다 중국하고 관계 뻐그러졌어요. 지금 러시아한테 기대갖고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보내준 장비들도 포탄도 미사일도 수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원래 타점에 8km, 9km, 10km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미사일은 쓸 이유도 없죠. 그다음 포탄도 대포안에 넣고 쏘는데 안 나가고 포신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한의 무기 수준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도널드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시진핑이가 얼마든지 불장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사람이 죽는 일을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전쟁은 무조건 중단. 그러니까 북한도 이러한 국제관계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관계를 끌어나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만나자고 하는 합의를 했는데
워낙 여러 나라들이 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 후로 미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제가 권한대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하여튼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소중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만 만약 있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총리님 그 권한대행 하던 날 제가 기억이 나네요. 첫 행보가 그 휴전선 그렇죠. 가셨던 국방. 거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저기를 먼저 갔고 전화도 그쪽에 여러 군데 다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후배들 잘 이게 다독여서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먼저 했죠.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사실은 막막했어요.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으니까 고건 총리 외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탄핵됐다가 탄핵이 이제 기각된 거죠. 네. 근데 이건 탄핵 실패해 버렸으니까 최초의 사례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여튼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말 똘똘 뭉쳤어요. 이건 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다 최선을 다해서 결국 대한민국 지켜낸 거죠.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면 그 장관들 23명 중에 4분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것도 그냥 한두 해 선배가 아니라 7년 선배 막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내가 어떤 막 지시를 하면 다 따랐고 뭐 솔선수범해서 주셨고 이런 것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세계 최하위국에서 이렇게 세계 상위권의 나라가 된 건 아니죠. 다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 왔으니까 이분도 극복해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지금은 위기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면서도 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회가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SNS를 쭉 보니까 최근에 우리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이것에 대한 폭발적 반응이 또 있어요. 폭발적 반대도 있지만 폭발적 찬송, 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까지도 이제 들려올 정도니까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래저래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세웠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수사 잘하는 걸 국민들이 알아서 사실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놓치고 해외 순방 다니고 또 경제 한다고 민생 현장 다 중요한 얘기인데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친 것, 순서를 놓친 것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해라. 부정선거 수사하고 적폐 수사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풀린다. 이 탄핵 국면이 일단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 진짜 적폐 수사, 그다음에 부정선거 수사, 이 간첩 수사 이쪽으로 대통령이 원래 제일 잘하는 거니까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되는 거죠. 지시만 하면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지시받은 검찰 움직입니다. 경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이루어지는 거죠. 네, 최 원장. 예,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를 우리 계엄군이 다녀갔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우방국들이 야 너네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네야말로 정말 온 세계에 이 부정과 부조리 표본을 갖다가 만들어서 척결할 수 있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대한민국이 너네가 만들어줄 수 있구나. 너네들이 이제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4년 전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전자제품도 그렇고 이런 스마트폰도 그렇고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쓰여진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시스템도 우편 제도다 무슨 사전투표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실행을 해보고 여기서 만든 미루나 다른 회사의 전자투 개표기를 써보고 하니까 야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을 해서 간편하게 이길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미국도 갔단 말이에요. 4년 전에. 지금 8,100만 표를 받고 바이든이 됐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는요. 4년 전보다 몇십만 표를 덜 받았는데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전에 8,100만 표, 이번에 도널드가 받았던 7,400만 표. 이 차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820년대, 30년대 태어났던 분들이 투표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파주 같은 데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이슈를 갖다가 우리가 척결을 하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수사를 해서 딱 잡아내잖아요. 그럼 미국도 이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척결 테스트베드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미국도 똑같이 원용해서 그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죠. 최 원장님. 네. 그 보통은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네. 다소 부정이 있었더라도 뭐 네. 다시 선거할 일도 없고 하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다르게 하더군요. 이겼는데 네. 바로 그 추가 당선 자리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 트럼프 정부가 네. 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고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맥락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수사를 네. 강력하게 하는 것이 네. 그 국제사회에 왜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이런 부정선거 사례들을 제가 이제 현장도 다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그랬는데 보면 수사만 하면 3달이면 끝납니다. 3달. 막 길면 5달. 그 쉬운 길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행히 이제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다 제출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막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서버 자료도 예. 보고 또 전자 조작을 이제 살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이게 잘 융합이 되면 네. 이 어려운 상황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으면 자기들 생각만큼 안 됩니다.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네. 네, 쪼그라들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재명이 1심 유죄 한 달 전인가요? 네, 공직선거법. 예, 1심 유죄 받고 나니까 한동안 아무 일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도 안 하고 행보도 없고 완전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무서운 건데 엉터리 수사만 안 되지만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네. 당연히 그걸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젯밤까지는 네. 한동훈이가 그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도 그래도 탄핵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이가 뭐 대통령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는 등 이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돌아섰죠. 돌아섰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다수가 절대 다수죠. 한동훈이가 저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황교안 총리도 한동훈이가 저런다 하더라도 따라갈 의원은 별로 없을 거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요 이틀 동안에 그 만 하루 동안에 그 뭐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여러 번 다시 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물밑 조율들이 있고 또 특히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 한동훈이를 예전에 박지원이가 김무성이 유승민이 끌어들이듯이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전개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됩니까? 지금 한동훈이 네. 오늘 아침에 태도를 급변해서 네.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책임을 면하고 김영현 국방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정원의 홍장훈이라는 1차장이 배신을 때리고 네. 지금 한동훈에게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 고자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네. 당신은 못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소위 말해서 줄 행랑을 내가 쳐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모든 책임은 김영현 국방장관, 육사 선배되는 분한테 다 뛰어넘기고 지금 현재 지금 국회 정보위가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이 홍장원 얘는 안에서 지금 수백만 부를 지금 공금 횡령한 그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자거든요. 공작한다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을 갖다가 뒤에서 칼질하고, 선배되는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동안에 지금 세트로 완전히 김영현 전속 부관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예. 육사 후배라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령을 하고, 어제 보니까 관련됐던 인물들이 방첩사령가 여인영도 그렇고 기타 등등 보니까 예. 내란죄로 잡혀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먼저 이제 주랭랑 치는 거야. 나라도 살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아마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대통령을 욕보이고 김영현 국방장관을 갖다가 폄훼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거의 100%가 아니라 100만 %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에게 그런 얘기 결국 힘을 실어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절하는 자들이 특히 국가정보기관 요직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변하고 그다음에 국가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이런 자들의 말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예.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형을 못 갖는다면 큰일이죠. 총리님,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좌파들은 직업들 딴에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른바 배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죽어도 같이 죽는다. 예. 지그들끼리는 치고받고를 해요. 지그들끼리는 비명 행사도 하고 학살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진영 간 대결이 벌어지면 배신자들은 안 나타나는데 우리 쪽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걸까요? 우리가 NLPDR 학습을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자들은 깊은 학습을 한 친구들입니다. NLPDR, NDR, CDR 다 혁명이론을 지금 오랫동안 연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다 공멸한다는 걸 알죠. 우리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없었어요. 각자들의 이게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고서 제멋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뭉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좌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우파는 분열해서 망한다. 옛날에 그 역이었는데 거꾸로였는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분열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좌파의 내막을 들어보면 정말 더럽고 보지 못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 문제가 생기면 다 감싸버리죠. 감싸버리죠. 예. 예. 출마한다고 했다가도 딱 누가 지명이 되면 그럼 또 거기 다 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악한 연합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연합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다만 저놈들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우리는 좋은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제가 요새 정치혁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혁신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좋은 정말 연합이 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탄핵 국면이 돼버려가지고 자꾸 8년 전을 다시 우리가 소환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데 우선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핵당할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이없이 당했잖아요. 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년 전에는 저것들이 배신한다고 내놓고 한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집단 배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배신하겠다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울려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8년 전에는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없었어요. 탄핵 당하고 나서 이게 태극기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좌파보다도 더 숫자도 많고 또 질서정연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8년 전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대통령 지켜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도 지금 뭐 이렇게 저 한가하게 방송이나 하고 있을 때냐, 국회로 나와야 된다,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 다들 이게 열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 문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고 이게 대통령을 위한 탄핵 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탄핵 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총리님. 우선 힘이 모여야 됩니다. 힘이. 예, 많이 모이면 무섭거든요. 저희가 탄핵 당할 때 제가 총리로서 그 공관에 있었는데 그냥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막 한 10,000명, 20,000명이, 100,000명이 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다행히 뭐 내일 6시에 또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우리 우파 제 세력들이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아주 잘 어디서 모이고요? 저는 대법원 앞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모인다. 저도 갈 거예요. 저한테 오라고 안 했는데 아마 빼뜨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마음 파고 들어. 제가 지금 뭐 좋은 전략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면 그럼 청년들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요새 청년도 안 그렇습니다. 청년들 통일 얘기하면 뭐 오히려 환호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뭡니까 정영진 회장이 멸치콩 얘기하니까 다들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눈치를 보고 할 일은 아니고 바른 제대로 된 정책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영 원장. 뭐 대중 집회도 집회지만은 저는 지난 여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다녀갈 때 그때 접촉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고의적으로 안 만났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네. 다른 분들은 만났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그 CIA 출신의 미국 국익을 갖다 표방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난 여름에 와서 지난 7월에 그래서 저 세종연구소 사람들하고 먼저 모임을 갖고 이어서 우리 그 부정선 같은 박주현 변호사 또 윤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상의를 했어요. 어떤 식의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갔다고. 알고 갔고 이후에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왔을 때는 상당 부분 인식하고 이러저러한 분들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벌써 한번 놓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가 미국과의 공조가 안 되고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면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이 부정선거 조사를 해서 파헤치잖아요. 현재 저 막는 짓하고는 국회의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더더군다나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내 몸을 다 던져서 죽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니까 지금 국정원 1차장 하는 애처럼 도망갈 궁리부터 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저는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하게 밀고 가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혼자서 좀 식물 대통령 아니냐. 당신 옆에 누가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폄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지금 주말이라도 저라면 평택에 가겠어요. 야, 폴 라카메라. 당신 말이 아무리 바빠 나랑 같이 30분만 나. 응? 여기 필립 골드버그 대사도 바빠? 바빠도 나랑 20분만 커피 한잔 해.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얘기를 미국에다 전달하고 지지를 받아야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이 하이에나들은요 일거에 그냥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면적인 이념 전쟁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싸워야 되고요. 주먹밖에 없으면 주먹으로 싸워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싸워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싸워야 됩니다. 요즘은 손가락이 제일 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우리 같은 자유파 진영 안에 다른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 종북 주사파들의 저 이 폭정과 이 독재에도 이걸 버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호하고 탄핵을 저지해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이 전면적인 재전쟁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금 방송 끝나는 대로 다시 국회 정문 앞으로 갈 생각인데요. 네. 거기에 우리 자유파 탄핵 저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국회 정문에서 2시부터 시위가 있고 3시부터는 대한문 앞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고요. 그리고 또 6시에는 아까 황교안 총리 말씀하신 대로 또 강남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 정부 주사파들이 계속해서 꼼수를 쓰면서 이 한동훈이를 지금 야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 탄핵 의결 시간도 아직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적어도 지금부터 이 탄핵 사태가 저지로 마무리될 때까지 그 관련 이 기사 늘 좀 귀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냅시다. 내일도 탄핵 저지 국민대회는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국회의사당 역 3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6시. 예, 저녁 6시. 그 이전부터 하는데 이제 본대는 6시에. 네. 그 8년 전에는 좌파들이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막 협박질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적어도 그건 막아야 되겠다 해서 2시에도 국회 정문 앞, 6시에도 국회 여의도 국회 앞 3번 출구 쪽에서 그리고 3시에는 덕수궁 앞에서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의도로 합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 생방송 황교안 총리 그리고 최수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